자, 이건 이제 유형자산인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 그 중에서 지금 아직 계속 자산 파트를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나눈다 그랬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여기 유동자산에 해당됐던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까지 끝났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비유동자산인 투자자산, 그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크게 4개로 나눈다 그랬었죠. 근데 지금 교재 순서를 보니까 지금 유형자산부터 먼저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투자자산하고 기타 비유동자산은 교재 순서에 맞춰가지고 요 다음 파트로 지금 넘겨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유형자산부터 설명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교재에서 이렇게 배치를 한 이유도 훨씬 중요하고 출제 빈도가 높고 그런 걸 우선적으로 먼저 배치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기존 과목을 순서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여기 유형자산에 대한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유형자산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느냐면 유형자산은 사용목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기종 설명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유형자산이라는 것은요, 유형자산은 목적 자체가 사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갖다 사용목적으로 취득한 것들을 우린 유형자산이라고 구분을 해놨답니다. 근데 사용목적이라는 용어도 나오지만은 여러분이 자격시험이나 교재에서 보면은 영업용이라고 주로 많이 설명할 때도 있어요. 영업용이라는 게 장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라는 뜻이겠고요. 또는 업무용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때가 있어요. 다 사용 목적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유형자산의 종류를 보게 되면 유형자산에는 어떤 종류가 있었다 그랬었어요? 유형자산에는 종류는 이제 대표적인 거 토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그렇죠? 비품, 기계장치, 구축물 뭐 이런 것 등등 있다 그랬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형 자산이라고 부른다는 뜻이고 유형의 뜻 자체가 형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유형 자산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유형 자산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지난번에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가 취득할 때 또는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처분할 때 3가지 단계를 알았었죠. 그래서 교재 순서 내용이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먼저 해드린 거 이게 요약이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를 할지라도 회사에서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기록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처분할 때 그때도 회계 처리할 줄 안다면 취득과 사용과 처분 관계 그것만 다 할 줄 알면 그건 반복되겠죠. 그러면 유형자산의 전반적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처리하는 거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형자산도 앞에 단기매매증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크게 3단계를 구분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취득단계, 취득단계에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사용단계에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쭉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취득단계에서 여러분이 실무에서나 자격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은 여기 취득단계 취득 원가를 얼마로 기록해야 됩니까? 이게 이슈가 된다는 얘기예요. 취득단계 취득 원가는 뭐가 되냐면 바로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부대비용 있죠. 부대비용이 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취득원가에서 여러분이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항목이라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토지나 건물, 토지를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거로 예로요. 무엇을 그러면 토지를 갖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릴 때 상품을 살 때 거기 부대비용이 발생하면 다 상품으로 쓰세요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 똑같은 원리예요.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 취득하는 자산명으로 기록한다. 요게 이제 교재들에서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토지는 지금 우리가 1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러면 토지 10만 원짜리를 취득할 때 그러면 토지는 여러분이 이제 사용 목적이라고 한다면 토지라고 기록할 수 있겠죠. 자, 토지 10만 원 현금 주고 샀다면 우리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차변에 토지 쓰고 대변에 현금 쓰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뭘 또 얘기냐면 토지를 사게 되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돈 내라는 것들이 날라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유형자산을 취득하면 보편적으로요 그 뭐죠, 취득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와요. 취득세. 그다음에 또는 등록세라는 게 고지서가 온단 말이죠. 취득세, 등록세에 5,000원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고지서가 왔네. 얘가 토지는 아닌데 우리 회계 담당자는 뭐라고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토지라고 기록하라고요. 왜? 토지를 사지 않았더라면 이런 세금 낼 필요가 없었겠죠. 바로 토지와 관련된 부대 비용이에요, 얘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받으면 뭐라고 기록한다? 취득하는 자산에 따라서 토지라고 기록한다. 또 뭐가 있느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여러분이 이런 유형자산, 특히나 토지 같은 거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산다고 치면 지나가다가 아무데나 연락해서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게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소개해 주겠죠. 그럼 중개 수수료 달라고 하겠죠. 중개 수수료도 내야지 돼요. 중개 수수료 1,000원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중개 수수료 달라고 저기 세금계산서나 이런 돈 달라고 하면 돈 줘야겠죠. 그러면 얘 토지 아니잖아요. 그럼 중개수수료 1,000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면 현금은 대변에다가 1,000원 쓰면 되겠고 차변에 뭐라고 쓰느냔 말이에요. 그것도 토지. 됐죠? 자, 이번에는 또 뭐도 있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토지를 사는 목적이 우리 회사에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살 수도 있고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살 수도 있고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취득한 그 토지는 거기에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도 있고 땅에도 뭐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막 등등 그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그게 다 우선 철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철거 비용이 있다면 철거 비용 여기 대신 철거해 주고서 철거하는 회사에서 또 돈 달라고 하겠죠. 그죠? 그게 5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철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차장으로 만들려면 그 땅을 평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정지비라고 불러요. 토지 정지비는 땅을요. 토지라는 게 땅이라는 건 아실 거고요. 정지 정리할 때 정자예요. 그 다음에 지는 땅지자. 그러니까 땅을 정리할 때 드는 비용. 그리고 이 토지 정지비도 500원 발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취득세부터 비롯해서 중개, 수수료, 철거, 비용, 토지 정지비 이런 것들은 토지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 목적에 맞게 발생하는 부대 비용들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계속 다 취득 과정에 있는 거예요. 취득 단계에서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토지라고 기록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만. 난 계산을 왜 이런 식으로 해놨어? 계산하기 편하게 좀 해놓지. 6,000원, 7,000원. 그래서 토지는 전체적으로 10만 7,000원이 취득 원가가 되겠죠. 이렇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상품 갖고 한번 부대비용이라는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놨더니 취득 단계에서 부대비용 이렇게 사용한 거 금방 이해됐죠. 그거 봐요. 앞에서 설명 있고 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또 설명해도 금방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둘지 말고 그날 했던 거 그날 차근차근 이만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두뇌는 아주 우스운 게 아니라 우스워요. 우스워요? 아니죠. 우스해요. 알겠죠? 죄송. 그래서 우수하기 때문에 구단 외운 실력이면 이런 거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그때는 관심이 없었던 것 뿐이고
지금은 내 미래가 걸려있고 직장이 걸려있으니까 직업이 천천히 그게 서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만큼만 그날 복습만 잘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토지를 하나 예를 들어 드렸고요. 이번에는 또 뭘 갖고 예를 들어 드리면 좋을 거냐면 이거는 말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건물을 샀을 때도 취득세, 등록세 발생해요. 분명 세금이긴 한데 우리가 배웠던 세금과 공과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사용한다고요? 취득하는 자산명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살 때도 건물 10만원, 취득세, 등록세 5천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도 중개수수료 발생하겠죠. 여기까지만 있었다면 그러면 두 개 합쳐서 얼마가 되겠어요? 10만 6천원이 건물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얘기해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차량 운반구도 한번 해볼까요? 차량 운반구 살 때는 중개수수료 같은 건 필요 없겠죠. 근데 차량을 살 때도 취득세, 등록세 내라고 고지서가 와요. 그러면 여기는 차와 관련된 부대 비용은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취득세, 등록세가 될 거란 얘기죠. 비품에는 취득세, 등록세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 단계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제일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실무에서도 당연히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겠죠. 여기 취득세, 등록세 내라고 거기 고지서가 이제 오는 것도 아마 증빙서들 한번 나중에 실기할 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토지 살 때 취득세, 등록세 내라고 고지서 오면 거기 세금과 공과 쓰면 안 되겠죠. 근데 개념 없는 사람은 또 세금과 공과라고 쓰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실무에서도 아주 많아요. 왜? 분명히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했어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그게 사람에 대한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실 때 여기 내용들을 갖다 차근차근 회사에서 사용할 용어들이라니 생각하고선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 사고요. 네.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것도 부대비용. 아니에요. 그건 지금 한 가지밖에 설명 안 했어. 지금 여기는 무슨 단계? 취득 단계. 취득 단계는 지금 취득하는 중이라서 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취득이 끝나야지 그 다음에 사용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은비 씨가 질문했던 거 바로 설명해 줄게요. 그 두 번째 단계가 이번에는 사용 단계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나면 그 다음 취득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사용할 때 또 돈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당연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 단계에서 돈 쓰는데 관련된 것들을 제가 앞에서 취득 단계예요 라고 설명해 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사용 단계. 사용 단계에서의 이슈는 자격시험도 그렇고 실제 실무에서도 그렇고 첫 번째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 이슈는 뭐가 있느냐면 얘는 자본적 지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회계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할 겁니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얘기는 자산 처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남들은 못 알아듣게 좀 있어 보이는 용어로 자본적 지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다음 거는 뭐가 있느냐면 한꺼번에 설명을 할까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우선 제가 건물을 갖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건물일 경우 건물에서의 자본적 지출 이 대표적인 게 그 건물이 지금 8층짜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 건물을 10층짜리로 증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증축을 하게 되면 우선 돈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돈이 보편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증축을 하게 되면은 그 건물의 재산적인 가치가 증가하겠죠. 8층짜리에서 10층이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건물 증축할 때 들어간 비용은 우리는 그 비용 용어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이제 쓸 것이고 그때 증축 비용 돈 주세요라고 청구서가 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거기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라 그랬으니까 건물이라고 기록을 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번에는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럼 엘리베이터도 설치하는 거 돈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게 되면 또 그 건물의 값도 증가하겠죠. 즉 우리 자산의 값어치가 증가하는 내용 값어치가
증가하게끔 하기 위한 돈을 쓰게 되면 걔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구분하고 걔를 갖다가 또 건물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아니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설치했는데 그게 건물이에요? 예, 건물이라고 기록하라고요. 왜? 걔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거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리모델링 건물을 하게 되면 건물을 리모델링 하게 되면 다 쓰러져 가는 것 같이 보였던 건물이 몇 년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재산적인 가치도 증가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회계에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그 돈을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에다가 현금 쓰겠죠. 차변에는 뭐라고 쓰라는 얘기예요? 자본적 지출일 때는 그 자산을 위해서 지출한 그 자산명을 쓰란 얘기죠. 건물 이렇게 쓰시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또 거기에 해당되는 거 뭐 하나 예를 들어 볼까 하냐면 차량 운반구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차량 운반구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 차에서 부품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무엇일까? 엔진이에요. 엔진을 교체했다 그러면 차가 골골거렸던 게 얘가 몇 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중고차집에 팔아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이런 것들은 여기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요. 그 엔진 교체하고 돈 청구서 그 수리센터에서 날라오겠죠? 그러면 현금으로 줬다고 또 가정을 해요. 대변에다가 현금 쓰세요.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쓰라고요? 이게 자본적 지출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상대적인 개념이 또 뭐가 있느냐면 여기 수익적 지출이란 말이 있어요. 수익적 지출이란 말은요, 비용 처리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비용. 확실히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근데 우리 머릿속으로는 뭘 떠올려야 돼요?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뜻인지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뜻인지 그거 구분하라는 뜻이에요. 수익적 지출은 어떤 게 있느냐면 얘도 똑같이 건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건물에서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들은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원상복구 하는 차원의 그런 지출을 뜻하는데 대표적인 게 건물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건물 색칠해져 있던 게 빛이 반해서 후끈하게 변하죠.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건물을 갖다가 도색만 옆에 색칠만 쫙 하게 되면 괜히 새 거처럼 보이죠. 그 건물을 처음 취득했을 때나 처음 만들었을 때 그 건물은 깨끗했겠죠. 그럼 원상복구가 된 거죠. 원상회복. 그죠? 이런 원상회복의 차원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 대신 그 금액은 크겠어요? 상대적으로 적겠어요? 금액이 좀 적죠? 이건 비용 처리예요. 건물에 관해서 비용 처리할 때는 우리 비용 처리하는 계정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건물이라든지 기계 장치에 대해서 비용 처리할 때는 계정을 우리는 뭐라고 쓰느냐면요, 수선비라고 써요. 수선비라는 용어는 보통 우리 수선 어디서 많이 쓰던 용어 아니에요? 세탁소에서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얘는 건물하고 보편적으로 기계 장치에 대해서 돈이 들어갔을 때 비용 처리할 때 쓰는 계정이 수선비랍니다. 여기 수선비에 대한 또 수익적 지출에 대한 예를 또 하나 건물에 대해서 계속 들어드릴게요. 건물 사용하다 보면 유리창 같은 거 많이 깨질 수 있죠. 그럼 유리창 교체하지 그냥 냅둬요? 그죠? 유리창 교체를 한다든지 또 건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런 셔시 같은 게 틀이 틀어지거나 교체해주거나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겠죠. 이런 거 또는 여기 천장에 있는 전구들 이런 것도 교체해줄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건물의 값어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들이 금액이 작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 처리한다? 비용 처리하는데 걔를 갖다가 있어 보이는 용어로 수익적 지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이 정도 하고 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얘가 자본적인 지출인지 수익적인 지출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건물에 냉난방 그 장치 있죠. 얘는 중앙 집중식이에요. 그래서 기계실에서 그 컨트롤하게 돼 있는데 이 냉난방 장치를 다 교체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해한 걸로 봤을 때 자본적 지출에 해당될까? 수익적 지출에 해당될까?
냉난방 장치 교체하려면 10층짜리 빌딩이면 1층부터 10층 다 교체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에어컨, 그다음에 온풍기, 시스템 에어컨 이런 것들 있죠? 그거 교체하는데 아니면 그 보일러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까 적게 들어간다 생각해요. 많이 들어요. 그러면 건물에서 똑같은 그런 거 교체하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그럼 뭐겠어요? 아, 그래요. 건물 전체를 다 그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건물은 여러분이 아직은 가져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어가는지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다면 조만간에 건물 하나 가져보세요. 할 때 돈 그러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수익적 지출에 대한 예를 갖다가 한번 쭉 들어드렸고,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설명 듣고 이해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재를 갖다가 차근차근 읽어보시잖아요. 그럼 더 명확하게 또렷하게 구분하면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건물 기계장치 말고요, 차량 운반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차량 운반구에 대한 비용 처리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차량 유지비로 해주시면 돼요. 차량 유지비. 그러면 차량 운반구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보통 차를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이 끝났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취득 단계, 사용 단계 나누어서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죠. 그죠? 여기 취득 단계, 여기는 사용 단계,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차를 갖다가 취득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에 잘 모셔놔야 돼요? 아니면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게 되면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떤 돈이 들어갈까요? 유지비 어떤 거? 기름값. 거기다가, 그렇죠? 줄줄이 막 나오시네.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실 줄 알았더니 줄줄이 막 나왔어, 지금. 자, 그러면 얘기하셨던 대로 거기 우선 대표적인 게 운행을 하려면 기름을 넣어야 되죠. 우리 집에 지금 저기 식용유가 많아서 식용유 넣으면 가요? 그것도 기름이잖아. 한번 넣어봐요. 어떻게 되나? 그리고 타이어도 교체해야 되고 엔진 오일도 교체해야 되고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게 의외로 차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더란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 차량에 이거 하는 거 뭐예요? 그거 발음 잘해야 돼. 잘못하면 와이프 교체한다고 그러면 이거 좀 골잡하죠. 와이프 여러 사람이 있는, 와이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와이퍼인가? 웃기죠. 발음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와이퍼 교체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 차에 딸린 많은 것들을 갖다가 범퍼도 그렇고 긁어먹고 흠집나고 등등 하면 교체할 것들 많죠. 대부분 그런 것들은 다 수익적 지출이라 그래요. 차값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기록한다? 차량 유지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본적으로 구분하셔야 될 것은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그 돈 쓰는 게, 아니면 취득하고 난 다음에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그런 거를 잘 구분해서 수익적 지출이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다, 이런 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뭘 설명해 드리고 싶으냐면은 여기 건물과 관련돼서 아까 여기 취득세, 등록세는 지금 취득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이죠. 취득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취득하는 자산 이름으로 쓰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동차나 또는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게 뭘까? 우선 제일 자동차 같은 경우, 아니 건물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나와요. 그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느냐면 여기 자동차세도 있어요. 자동차세도 자동차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이용하는 도로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갖다가 또는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세금, 그런 도로 신호등 같은 거 교체하고 수선 유지 등등 할 때 사용하려고 자동차세라고 하는 세금을 부과한단 말이죠.
자동차가 없는 사람한테도 자동차세를 부과할까요? 그런 거는 안 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민세 부과해요.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도로들 밟고 다니죠. 보도블록 밟고 다니죠. 그거 세금 내야 돼. 어떤 세금? 주민세 내야 돼. 거기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일정하게 세금을 걷어놓고 그거 갖고 도로에 보도블록도 교체하고 뭐도 교체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보도블록 인도에 차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차는 어디로 다녀야 돼요? 그죠? 차도로 다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차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동차세를 걷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얘는 고지서가 이렇게 날라오게 되면 얘 뭐라고 기록을 해야 될까? 우리가 배웠던 세금과 공과는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세금과 공과 계정은 이렇게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 정리해 놓고 있다가 교재에서 구체적인 내용들 사례들 나온 것 같고서는 회사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 만나보고 그런 똑같은 상황들이 회사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사용 단계에서는 두 번째로 이슈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이슈 사항은 뭘까요? 두 번째는 감가상각이라는 용어예요. 감가상각비. 자, 이 감가상각비는 무슨 뜻이냐면 이건 좀 이야기가 좀 가볍게 차량 갖고 얘기해 드릴게요. 차량 운반구. 보통 우리가 이런 유형자산을 사용하게 되면 취득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게 되면 그 값어치가 올라갈까요? 그대로일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차량 하기 전에 여러분이 저기 얼마 전에 갤럭시 21을 하나 샀는데 사고 나서 집에 가져와 갖고 일주일 사용하다가 다시 중고로 팔려고 그러면 가격이 얼마가 떨어져 있을까? 조금 떨어져 있을까? 무지막지하게 떨어져 있을까? 경험해봐서 알죠? 그러면 차로 해볼까요? 차를 내가 샀어요. 보통 소형차라고 경차 말고요. 소형차 정도 되는 거 사면은 보통 1,500에서 한 1,8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걔를 내가 한 달 타고 사다가 등등한 사연이 있어서 걔를 팔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달, 두 달밖에 안 탔으니까 1,8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갖다 팔면 한 1,700만 원은 받지 않을까? 고개가 이쪽이네? 그럼 얼마 정도 받을까? 대충 뭐 감 잡았어? 그러면 1년 타고 있다가 팔면 얼마가 될까? 그럼 뭐야? 1,800 들였는데 1년 만에 그냥 반 정도가 확 날아간 거네? 그죠? 값어치가 떨어졌죠. 파는 건 둘째치고 우리가 사는 유형자산은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취득했던 금액보다는 보편적으로 가격이 떨어져요. 그걸 갖다가 여기 한자어로 감가, 즉 값어치가 감소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 단어는 감가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상가, 그렇게 값어치가 1년 여기 감가상각비는요 계산을 이제 하게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1년 동안의 값어치가 얼마큼 떨어질까, 그 계산하는 방법에서 그 계산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1,800만 원짜리 차를 갖다 샀는데 1년 동안 사용했더니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값어치가 떨어졌더라. 그러면 1,800만 원짜리 샀는데 200만 원어치 값어치가 떨어졌으니 지금 우리 그 차는 얼마짜리라고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1,600만 원이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렇게 20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걔를 상각비라고 불러요. 상각은 계산하는 금액, 그 다음에 걔를 비용 처리하는 걸 다 합쳐서 우리는 감가상각비라고 앞으로 사용할 거예요. 감가상각비가 좀 어떤 건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여지껏 그런 거 해본 적 없죠? 일상적으로 생활하시면서 우리 집에서 그 가전제품 중에서 값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뭐가 있나요? 차 있으신 분들은 차 값이 그래도 제일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또 다음은 냉장고? 냉장고 비싼 거 얼마나 해요 요즘? 한 2만 원 하려나?
아, 너무 비싼가? 저기 지난번에 텔레비 같은데 그 선전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 냉장고에 인터넷 기능도 있고 안에 뭐 있고 뭐 요리도 설명해주고 아니 그거 컴퓨터로 보면 되잖아 왜 거기서 꼭 봐야 돼? 그거 되게 비싸던데 그죠? 하여튼 그런 거 사게 되면은 걔를 값어치가 얼마나 떨어질까 계산하면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사용하십니까? 그냥 사용하죠? 예. 회계를 배우게 되면 그것도 이제 가전제품도 있잖아요. 생각을 하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시간 20분 남았으니까 이거 먼저 써놓고서는 그 유용한 그런 생활 지식, 지혜, 뭐 그걸 한번 연결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일단 감가상 이렇게 그 우리가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계산을 하는 것을 우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그랬었는데 걔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는 꼭 알아야지만이 계산할 수 있대요. 첫 번째로는 취득 원가를 알아야 된대요. 취득 원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차량 운반물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금액이 커지면 계산하기가 불편하니까 취득 원가 500만 원이라고 계산할게요. 취득 원가는 500만 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모두 알아야 되느냐면 내용연수를 알아야 된대요. 내용연수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말로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있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는 내용연수라는 용어로 이제 앞으로 사용할 거예요. 차량에 대한 내용연수는 보편적으로 5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아야 될 지식이 자료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잔존 가치예요. 잔존 가치를 알아야 된답니다. 잔존 가치는 10%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디냐면 10% 뭐에 대해서 10%냐면 취득가액의 10% 그럼 금액으로는 얼마가 되겠어요? 500만 원의 10%니까 5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예를 알아야지만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한 가지를 또 추가할 수 있죠. 여기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감가상각의 3요소가 뭐가 있어요?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 여기서 얘기하는 잔존가치는 어떤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차를 갖다가 사용하다가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매각 파는 거예요. 팔 때 최소한 50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금액이에요. 자, 봐요. 취득원가 이 차량 운반물을 산다고 하면 얘는 확정된 금액이죠. 500만 원 주고 사는 거니까. 그런데 내용연수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5년 동안 사용하는 거겠어요? 그만큼 사용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는 거겠어요? 예상하는 거죠? 이걸 앞으로 우리는 추정이라는 용어로 사용할 거예요. 뭐라고요? 추정. 지난번에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도 추정했었죠. 우리 회계에서는 추정이 사용됩니까? 사용이 안 됩니까? 확정된 숫자만 사용합니까? 추정된 숫자도 사용합니까? 그게 이론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추정된 숫자들 많이 사용해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허무명랑한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회계 이론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전 회계 2급이나 회계 1급 단계에서는 여기 감가상각의 3요소가 뭡니까? 해당되는 거 아닌 거 물어볼 수 있고요. 여기 잔존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를 5년 사용하고 중고차 시장에 또는 폐차할 때 하면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거니 하고 추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로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이걸로 가지고서 계산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어진 이 감가상각의 3요소를 가지고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 교재에서 4가지를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이 4가지가 뭐 있냐면 첫 번째가 정액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정액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률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수 합계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로는요,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에서는 지금 감가상각하는 방법 4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재에 따라서 여기 로그인이라고 하는 그 전산 회계 교재에서는 회계 1급에서는 정액법하고 정률법만 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그 상관은 없어요. 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여기 연수학계법이나 생산량 비례법은 상대적으로 많이 적게 내고 여러분이 감가상각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주로 정액법으로 시험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은 차후에 다음 시간에 제가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던 그 내용 한번 아니죠? 여러분 복습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생활에 돈이 되는 것만 배우고 싶죠.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요소는 다 설명 써놓고서는 다음에 이거 지우고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형자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단계가 처분 단계예요. 처분 단계까지 이제 아시게 되면은 유형자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큰 틀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는 단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것은 우선 여기 감가상각의 사용 단계에서 지금 발생하는 것들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내용 요소들을 설명을 먼저 해드리려고 해요. 처분 단계는 맨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고요. 되셨지요? 네. 잠정 가치는 보통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가 됐다면 거기서 몇 %라고 알려줄 것이고요. 회사에서는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판단에 맞게끔 저게 추정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 자격 시험 볼 때는 다 얼마라고 알려줍니다. 네. 저도 야갔어. 그래서 쓰기 싫으니까 다 저장해놓고 다음 시간에 좀 자, 얘 지워도 되겠죠?